만일에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적으로 반대 선언을 한다면 중국과 미국은 그날로 이제 우호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트럼프식의 사고로는 일단 미중 간의 무역 관계에 대한 미국의 손해를 없앤다. 이것이 아마 하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기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죠. 일기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기습을 당한 놀라운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예상했었고 잘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현재 반응은 트럼프 2기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미중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일단은 미중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뭐 또 과제는 무엇인지도 여쭤보겠지만, 미중 관계에 대한 인지 자체,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 그려야 할지 간단히 여쭤보고 본격적인 질문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공격, 중국의 방어가 예상되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또 어떤 식으로 압박하고 네. 중국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걸 주안점으로 두고 미중 관계를 분석해 나가야겠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에게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너무 좋은데 싸우면 당신도 다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차피 서로 싸우는 관계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1기 때랑 약간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평도 있거든요. 이거 박사님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트럼프 1기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죠. 네. 1기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기습을 당한 놀라운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예상했었고 잘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현재 반응은 역시 일관되게 중국은 미국과 싸우고 싶지 않다. 네. 이런 태도를 견지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일전도 불사한다라는 그런 결심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 당선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는 걸 보면 뭐 공약이라던가 미 공화당 정책으로 봤을 때 대중 강경 입장을 뭐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근데 기존의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성향을 보면 사실은 애초에 패를 좀 크게 던진 다음에 또 조율해 나가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트럼프가 진정으로 원하는 적정선은 어느 정도일까를 헤아려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보는 사람에 따라 뭐 의견은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식의 사고로는 일단 미중 간의 무역 관계에 대한 미국의 손해를 없앤다. 이것이 아마 하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손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무역 역조, 이거 없애야 되겠다. 이것이 아마 그 트럼프가 가장 먼저 성취하고 싶은 것이 될 것이고, 가능하다면 플러스로 알파로 조금 더 얻고 싶다. 이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역 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무역 수지라는 걸 결국은 해결하려면 뭐 관세를 60%를 뭐 매긴다는 얘기도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들을 좀 덜 들여오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라는 게 모든 걸 만들 수는 있지만 안 네.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네. 결국은 중국에서 물건을 안 받을 수가 없을 텐데 네. 이걸 과연 정말 60% 관세를 때리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도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지적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저는 트럼프의 사고방식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글로벌리즘, 여기에 대응하는 지역경제 위주의 사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직접적이고 직선적인 정책을 내서 밀므로써 복잡한 얘기는 그거는 협상 과정에서 이제 얼마든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중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제가 그래서 공급망 분리라는 예. 책도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급망 분리가 일어날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지금 중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느라고 거의 30년 이상의 시간이 투여됐어요. 이게 다만 몇 년 동안에 확
원상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공급망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지만 형식상 분리되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간접 수출을 하거나 지역 경제 블록화를 통한 희석된 공급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원하는데 또 예를 들어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우린 못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꼭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사가면 안 되고 우리한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다른 것도 같이 사라. 예를 들어 이 신재생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워낙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그걸 원하나 중국은 또 그렇게 안 원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런 요구를 할 때 반대 카운터로 약간 생각할 수 있는 패라든지 네. 난 이런 방안을 제시하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이 최강대국이니까 협상을 하긴 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거를 중국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현재 입장은 미국이라는 시장을 놓치기는 너무나 아까운 그럼요. 큰 떡이지만 네. 미국이 현재 주장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따를 생각은 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의 현재 압박은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지정학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서 사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사고 싶어 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 중국에 팔고 안 싶지 팔겠다. 않고. 네. 그래서 아마 미중 간의 무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축소될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에너지를 중국이 사주는 방향이거나 네. 미국의 농산물을 사주는 방향으로 약간 협상이 돼. 왜냐하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대표적으로 중동에서 에너지를 많이 갖고 오기로 유명한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나오는 가스 수입이 점점 늘고 있어서 예. 전체 가스 수입의 이제 10%가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것도 만약에 중국에서 미국은 사실 가스가 거의 뭐 뿜 나온다는 그런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제 농산물하고 에너지 쪽으로 약간 서로 협상을 하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그것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대외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그런 전략 물자의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식량과 에너지입니다. 네. 근데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십수년 동안 주장하고 있는 게 중국의 최대 레드라인이며 그 이해관계는 양안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만하고의 관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그 타이완 통일을 그 어떤 지상 명제처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과의 충돌을 예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여기서 미국 주도하에 서방은 방금 말씀하신 식량이나 에너지에 대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던 대두 같은 그런 사료, 원료도 지금 브라질 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부터 의존도에서 탈출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 에너지를 미국으로에게 공급을 받는다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줄을 미국에 맡기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중국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대안이 지금 결국 중동 하나 딱 남는데 왜냐하면 러시아랑 뭐 중국은 역사적으로 사이가 워낙 안 좋은 나라라 사실은 시진핑하고 푸틴이 만난다고 해도 저는 속으로 저 사람들은 아마 서로 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계속 중동 의존을 해야 되나? 그다음에 이제 중동부터 이제 중국까지 오는 그 해상로도 결국은 미국이 현재는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건가요? 중국은 네. 우리와 달리 계획이나 전략을 연 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네. 기본 계획이 단위가 5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20여 년 전부터 지금 전략을 수립해서 하나씩 이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게 돼서 많은 경계심을 돋구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이 전기 자동차 산업 정책을 시작한 게 2000년입니다. 네. 그리고 양안에 대한 정책이 결정된 게 1999년이고요. 그래서 2000년 당시에는 사실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거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기 자동차를 추진해온 목적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에너지 탈피예요. 네. 그러니까 수입해 오고 있는 석유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했던 거죠. 그 결과 지금 한 5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70%가
수입을 해왔어야 됐어요. 지금 50%예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던 그 피크 타임이 금년에 왔고 이제부터는 신재생 에너지에는 투자도 줄인다고 합니다. 거의 완성돼 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결코 에너지 소스를 미국 측에 의존한다는 건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전략은 줄곧 일관되게 지금 추진해 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식에서 접근해 보자면 일각에서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등을 먼저 제시할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시각도 있어서 가능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매우 가능하고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시각에서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경제를 두 개로 나눠서 봐요. 실체 경제와 비실체 경제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비실체 경제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이 금융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식 시각에서는 산업 구조, 공급망 이런 실체가 있는 경제는 굉장히 절실한 경제고 네. 금융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조금 나빠지면서 중국이 금융에 대해서는 대폭 개방하겠다고 이미 선언도 했고 근데 이거를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하다고 보기가 그럼 어려운가요? 어느 정도로 해서 그게 아니라 만일에 지금 중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금융시장 개방 정책을 네. 한 5년 전에 했다면 뭐 전 세계가 난리 부르스가 터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나 뜨악해지고 거리감이 생긴 후에 그리고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니까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뜨악한 거죠. 별로 요 정책만 믿고 배팅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실질적으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할 가능성 자체를 높이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득실을 따져본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그 중국에 투자되거나 유입되는 자본을 만일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나눠서 본다면 지금 중국의 외국에서 들어가는 산업자본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유출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금융자본은 막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잠시 중국 정부가 줄지어서 그 시장 진작책을 내놓으니까 주가가 뛰고 또 이 단기적인 성과를 보고 또 금융자본이 들어오고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제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때는 뭐 금융은 얼마든지 열어줄 수 있고 또 많이 들어와도 좋은데 사실 필요한 만큼만 들어오면 되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들어오는 거는 받아들여준다는 그런 시각에 더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양안 관계 아까 얘기하셔가지고 여기 저희 사실 대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뭐 양안 관계를 하나의 중국을 부정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그 어떤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부인한 적이 없다라고 저는 사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수교 이후에는. 네. 근데 이제 약간 사람들의 고정관념 비슷하게 예. 트럼프가 되면은 왠지 그 옛날에 닉슨 때 있었던 수교 이후 견지했던 그 원칙,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뭔가 트럼프가 흔들 거다라는 걱정이 사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만약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인터뷰 같은 데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과연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일에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적으로 반대 선언을 한다면 네. 중국과 미국은 그날로 이제 우호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네. 무조건 중국과 수교했으면 대만하고 수교를 못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지금까지. 네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왜 트럼프가 되면은 이거를 부인한다고 생각하는지가 이해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건 뭐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이슈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측도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중국 쪽에서는 대부분의 그 싱크탱크나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가 더 긴장되고 악화될 걸로 보지만 네. 중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안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반대로 중국의 타이완 통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은 그 묵인하거나 네.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대만에는 TSMC라고 하는 미국 팹리스들의 생산을 거의 뭐 다 하는 거의 뭐 너무너무 중요한 기업이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을 대만에 남겨놓고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하는 거는 결국 반도체 생산의 목줄을 중국에 넘기는 효과가 있으니 뭐 양안 관계를 뭐 인정하고 다 좋은데 그래도 대만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중국이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대신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는데 뭐 약간의 긴장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갈 거다. 대신 그 강도가 트럼프가 되면 세질 거기 때문에 좀 걱정이다. 뭐 이런 식의 이게 취지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네. TSMC 예를 들어 타이완이 중국의 손에 넘어간다고 해서 네. TSMC를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말이죠. 네. 그 반도체 생산 라인에 있는 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툴들이 모두 패스코드, 암호를 넣어줘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TSMC 공장이 중국 안에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TSMC가 원격으로라도 그 패스코드를 무효화하면 모든 생산 라인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그냥 기계하고 그 돌리는 설비만 있으면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TSMC라는 회사 자체가 너무나 훌륭한 회사예요. 훌륭하다는 뜻은 기술적으로도 훌륭하고 비즈니스적으로도 훌륭하지만 타이완 중화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회사입니다. 주주부터 경영인까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중국이 지배를 하더라도 TSMC에서 무슨 중국말을 무조건 따르진 않을 거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만약에 확신합니다. 억지로 미국에 팔지 말고 우리한테만 팔아라. 이런 식으로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공산당이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기업한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네. 지금 타이완에 있는 TSMC의 설비나 또 가장 중요한 인력들 언제든지 타이완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상태가 된다면 얼마든지 그 주변의 우방 국가 쪽으로 공장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나갈 수 있을 거다. 예, 지금 TSMC는 지금 미국에게 그 모리스 창이 그렇게 얘기했죠. TSMC를 보호하고 싶으면 타이완을 보호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지금 그 TSMC가 택하고 있는 M+1 펄리시 그것도 그러니까 가장 첨단 기술은 타이완 내에서 개발하고 타이완 내에서만 생산한다. 네. 이 원인도 바로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회사가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을 점령하게 됐는데 TSMC 공장을 중국 공산당의 뜻대로 돌아가도록 해준다? 저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 중에 지금 중국이 북러 관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 어느 때보다 좀 밀착된 상황이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며 또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은 서로 국익이 서로 합치하고 또 서로를 가장 필요로 할 때입니다. 다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의 여러 가지 제재와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반면에 러시아나 북한은 수십 년간 이미 제재를 받아와서 더 이상 제재받을 것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러시아나 북한과 친하지 않다고 여겨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중러 관계가 중북 관계, 북중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시그널은 여러 군데서 보이는데 이것이 진짜 두 나라 사이가 멀어져서 그런 것인지. 예를 들면 어디서 목격을 하고 계세요? 그 시그널을? 예를 들면은 지금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교량도 지금 다시 폐쇄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가 상당히 중국에서 저지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북한에서 요청하고 있는 물자나 그 식량의 공급도 지금 줄였다는 말도 떠돌고 예전 그렇거든요. 같지가 예, 않은. 예. 네. 그리고 이제 인적 교류도 이제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은 많은데 이것이 상당 부분 사실이겠지만
국가 지도자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빠진 것이냐? 그러니까 단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옛날 이제 네르친스크 조약부터 시작을 해서 옛날에 청나라가 힘들 때 연해주를 뺏어가서 결국 안 돌려줬고 러시아가 네. 그리고 예를 들어 6.25 때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가 약간 우리나라를 남침하도록 만들어 놓고 소련이 네. 중국 사람을 뭐 여러 가지 비밀 문서가 나와서 스탈린이 네. 그걸 요구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 사이가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로 되게 사이가 나쁘게 돼 있고 공산주의도 노선이 다른데 네. 그냥 이익이 지금 합치한다고 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야겠다. 예를 들어 러시아 전쟁 났을 때도 결국 중국은 러시아를 도와준 게 없었거든요. 그러나 최근 네. 수년간 푸틴과 시진핑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러 관계는 지금처럼 좋을 때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왔고 네. 또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이 악수를 하면서 지금 우리 두 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100년 변국이라는 이 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 두 사람이 이 국가가 같이 손을 맞잡고 세상을 바꿔보자. 그렇게 같이 의지 표명도 했죠. 그래서 이걸 어느 한쪽을 바라볼 건 아닌데요. 두 나라 간의 관계를 본다면 두 나라가 서로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어요. 아까 지적하셨던 에너지, 미국에서 안 가져오면서 어디서 가져오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러시아 쪽에서 가져오고 있고 중국이 필요한 식량 부족도 만일을 위해서 지금 러시아 쪽에 식량 기지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경제가 파탄날 지경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사이가 나쁘다고는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끼리 얘기하는 거랑 예.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원래 저쪽 나라는 믿을 수 없는 나라. 예를 들어 인도랑 중국이 잠깐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서 네. 사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은 필요한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어떤 압박을 하고 또는 미국이 러시아를 통해서 했을 때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편먹고 과연 미국에 대항할 거냐. 아니면 내 이익을 취하고 그냥 할 거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수천 킬로미터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네. 국가입니다. 네. 설령 좀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국가죠. 피차간에.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서로 등을 진다든가 반목하는 경우는 과거에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닉슨하고 이제 그 미중 수교했을 때 소련하고 이제 거기서 아주 급격하게 또 사이가 나빠지는 경향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예. 그런 식으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를 파고들어도 이제는 이해관계가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그때는 네. 소련과 중국이 전쟁까지 할 뻔했던 네, 맞습니다. 그런 때문에. 상황이었고 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공동의 적을 맞이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랑은 다르게 충분히 친하게 지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고 또 중국 결국에 돌아오면 미국과 네. 관련해서 또 여쭤볼 예. 내용이 있는데 지금 네네. 또 다가오는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에이펙이 있고요. 또 G20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이 얼마 남지 않긴 했습니다만 내년 예. 1월쯤이니까요. 예.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때 만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일단 네. 1차적으로 예.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네. 만날 의중이 시 주석에게 있다면 어떤 의도일까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모든 걸 떠나서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이제 성립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몇 년 단위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 일당 전제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천년 만년 가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텀으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미국 같은 국가의 지도자가 하야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시쳇말로 약발이 떨어진 사람이니까 안 맞는다든가 이런 생각은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둘째로 사실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중국 정부와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그 체면을 못 살리고 바이든이 하야하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바이든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예. 특히 트럼프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떠나는 마당에 네. 충분히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시점에 두 정상이 만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시 주석 관점에서 조금은 유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그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은 실제로 중국과의 많은 거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들춰내면은 바이든이 그렇게 좋은 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도 사실은 하야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중국 공산당의 어떤 협조랄까? 그것도 좀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죠. 이래저래 트럼프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시진핑 주석, 또 이제 하야하면서 시진핑의 고통을 당할 바이든 대통령, 충분히 공감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경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일주일 동안 있었고 보통 그게 끝나면 이제 이 발표가 나오는데 원래 그 전에 4가지를 하겠다고 계속 중국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깠더니 이제 지방정부 부채를 차환하는 거 하나만 숫자가 나오고 나머지 3개는 그냥 앞으로 하겠다라고 나와서 지금 중국 주식도 많이 빠지고 한국의 중국 관련 주식도 많이 빠지고 이렇거든요. 네네. 요걸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예견됐던 일입니다. 지금 어떻게 인지되는지 모르지만 전인대가 정책을 만드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은 정부에서 만들었고 네. 지금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초점을 받았던 이유는 그 10조 위안의 그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함에 있어서 대규모 예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중국 법에 따라서 상무위원회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그 결정을 동의를 취득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이번 미 대선 결과와 겹치다 보니까 그러면 트럼프 정권에 대한 대처 정책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던 거고요. 또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 쪽 얘기는 아니었고 산업 정책, 무역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이제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나온 거죠.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구체적으로 진전되지를 못했고 또 중국 쪽에서는 최근에 중국 경제의 상태를 어떻게 지금 내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냐면 이게 뭐 경기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호경기 불경기의 순환도 아니고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만 나타나는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상당 정도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이렇게 약을 탁 먹으면 오늘 밤 자고 나면 깨끗해질 거야. 이런 약은 없다는 인지가 지금 공통되게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정책이 나와더라도 상당히 장기간을 소요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그런 정책을 만들려고 하니 단기간 내에 나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간을 두고 조금씩 나올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중국의 재정부장이나 네. 이제 인민은행장이 9월, 네. 10월에 주가를 띄울 때 말했던 게 네. 크게 4가지인데 네. 요 지방 부채랑 네. 그다음에 중국 은행에 자본금을 해주는 거, 네. 미분양 주택 사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소비 진작책, 그리고 조금 나가면 올해 추경까지 이렇게 예. 대충 있었는데 예. 이 중에 하나만 금액이 나오고 네. 4개는 안 나온 데다가 네. 이제는 이제 남은 이벤트라고는 12월에 경제공작 회의 정도 있고 네. 아니면 내년에 전임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거리가 먼데 이번에 안 나왔으면 결국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약간의 주가로는 실망감이 상당히 많이 표출이 된 건데. 그런데 그건 논리 관계가 네. 이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 지금 5년간 10조 위안을 푼다고 한 것이 사실은 그게 쌈짓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네. 결국은 지방 정부의 부채를 문제를 해결해 준다지만 부채를 왜 해결해 주느냐? 그것은 당연히 1차적으로는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황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지방 정부가 해야 되는 경기 진작이나 그 기업 지원을 위한 돈을 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네. 그런데 그건 네. 그래도 됐는데 나머지 세 개를 원래 얘기를 안 했으면 기대를 아무도 안 하는데 네. 9월달 주가 띄울 때 얘기를 딱 해놓고 인민은행장도 요걸 얘기하고 네. 재정부장도 얘기를 해놓고 네. 아 이제 11월에 상무회 있으니까 뭐 나오겠지 네. 했는데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이런 느낌이 되게 지금 시장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건 혹시 그러면 너무 전문가시니까 어느 타임라인을 왜냐면 내년 전인대까지 양회까지인 거냐 아니면 이게 더 가야 되는 거냐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아마도 가장 큰 굵직굵직한 경제적 의사결정은 말씀하신 12월에 있을 경제공작회의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그래도 얼마 안 기다려도 되니까 좀 희망적인 거네요. 그래도. 예, 왜냐하면 12월에 경제공작회의에서 이야기가 시장의 신호를 못 주고 넘어가면 그 다음 양회를 하기가 그렇죠. 네. 3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네, 너무 양회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너무 부담이 커질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안 나왔다고는 해도 12월까지는 좀 기대할 볼만하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화될 구체화된 걸로 숫자가 봅니다. 딱 나오고 예. 이런 식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보셨던 이제 뉴스 소식 중에 하나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 등에 대한 무비자 여행 방침 네. 이 소식 많이들 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결국엔 이게 자국 경제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일 텐데 사실 네. 우리나라에게 미리 뭐 알리는 것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경제가 다급한 건지 아니면 뭐 우리가 안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건지 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우리나라하고 친하고 싶은 마음이 작용했을 가능성 적을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원인이 되겠죠. 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자본은 두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과 경험을 외국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얻는 그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데 네. 이게 요즘 그 외국 기업이 나가고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중국에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에도 지금 중국 내에 있는 일자리를 대신 보낼 주재원이 나오질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정도인 거예요. 네. 지금 외국에게 보다 친화적인 얼굴을 보여주고 외국인들에게 우리 여기 괜찮은데 여기 와서 일할 만해라는 분위기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중국 안에 있는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네. 중국이 그동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가중치를 두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아세안 국가 수준으로 가중치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내부적인 평가에서.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처럼 중국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외 일방향 비자 면제도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하고 네. 저희보다 훨씬 작은 나라에도 계속해서 좋았는데 우리나라를 이번에서야 준 거야말로 사실 이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렸고 게다가 알리지조차 않은 것은 그만큼 뭐 안중에 없다는 뜻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아니라 예. 지금 사실 전 중국은 한 번도 안 가보고 홍콩만 많이 가본 사람이라서 예. 잘 모르지만 예. 지금은 홍콩을 가는 것도 사람들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약간 네. 있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이제 중국에 좀 오더라도 괜찮으니까 회사 다시 만들어서 또 기술도 배우고 하는 정도의 통로로 삼겠다. 이렇게 좀 크게 볼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좀 과한 해석인가요? 뭐 중국 쪽의 의도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럼 예를 들어 기사에서 뭐 우리나라 무비자가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중국 패키지 여행이 뭐 엄청 갑자기 또 늘었다라고 이건 좀 언론에 약간 좀 과도한 보도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업체나 중국 관광업체나 그동안 너무나 손실이 커서 그렇죠. 뭐 그렇게 만들고 싶겠죠. 근데 지금 본인께서도 앵커께서도 중국을 한 번도 안 가봤다고 네, 한번안 하셨잖아요. 가봤어요, 저는. 네. 그게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안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중국에 대한 매력, 네. 흡인력, 미래에 더 많은 인터액션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
이런 게 없어지니까 안 가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죠. 중국의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또 아무래도 공산당 기관지다 보니까 네.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좀 주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현재 고비를 넘고 있고 힘들 때는 더욱 안정적이어야 한다. 중국 경제가 미친 소가 아닌 느린 소가 돼야 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미친 예. 소는 뭐고 또 느린 소는 뭔지. 네. 그러니까 뉴욕 증시하고 똑같이 중국에서도 이제 그 상세 강세장을 이제 황소라고 예.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최근 한 2달 사이에 중국의 주식이 급상승을 하면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주식 계좌를 트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또 빚내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이제 주가는 막 올라갔지만 네. 이거를 이제 그 미친 소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이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올라가는, 천천히 가는 소가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일관되게 이야기해오고 있는 겁니다. 막 뛰는 증시 장세도 싫고, 네. 뭐 추락하는 건 더 싫고, 완만히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걸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박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격이라는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말할 때 조금씩 올라가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오를 때는 확 내릴 그렇죠. 땐 빡이니까 예. 중국은 특히나 증시 같은 경우 역사를 보면 오를 때는 정말 화끈하고 내릴 때는 화끈하게 빠지니 예. 결국은 증시의 방향성을 우상향하길 원한다면 네. 어느 정도 약간의 과열을 용인해야 될 필요도 있을 텐데 네. 그거와 관련돼서 방향성 혹시 어떻게 보세요? 물론 상승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 급격한 상승은 사실 정말로 원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2015년 정도에 있었던 그 주식 외화 대유출 사건, 이것이 굉장히 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시가 과열됐다가 관행각했다가 그래서 왜 자본이 급격히 이동을 하는 거를 상당히 꺼려하죠. 그럼 결국은 천천히 오르길 원하는데 네. 시장이라는 건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만약에 천천히 오르는 게 안 되면 네. 그냥 과열 안 되게 막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아주 그렇게 밝거나 이럴지도 않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천천히 오른다는 거는 사실은 잘 없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네. 보면은 중국이 그 시장을 자극하는 이런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내는 건 사실 최근 몇 달 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시장이 요구하는 맞습니다. 정책을 내놓지 않았었습니다. 원래 중국 정부의 정책 스탠스는 과거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눈앞에서 일어나고 현상이 너무나 좀 어려워지니까 맞습니다. 할 수 없이 지금 이런 자극책을 막 내놓고 있는 거고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 중국 공산당이 지금 너무 급했구나. 이제 못할 게 없구나. 네. 이런 인상을 준 거고 그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 주식 계좌를 트고 투자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나 천천히. 네. 이게 기본 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을 둘러싼 나라들 그중에서 미국에 좀 주안점을 두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떻게 우리나라에게 이롭도록 좀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의 미중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좀 어디에 집중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일단 우리 국가가 한국이란 나라가 네.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최상의 국가 전략이라는 것이 좀 존재를 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뭐 무역 정책이 됐든 경제 정책이 됐든 지정학적인 정책이 됐든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론에 해당되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네.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러니까 파는 것도 다른 나라에 많이 팔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해와야 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런 중국 주도로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진영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미국 서방의 이미 성숙한 대형 시장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버린다는 선택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불가능할 거다.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두 시장 모두를 붙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닌 둘 다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걸 믿습니다. 잘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사실 어렵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균형을 몇 가지 잡는. 생각이 있는데요. 네. 뭐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긴 얘기가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이것을 그 하나의 우리나라가 강력한 하나의 힌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양 진영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두 진영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가치는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런 교량 역할을 교량 가치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오히려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이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